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추가로 2명 더 늘었습니다. 특히 6번째 환자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녔던 3번째 환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6명으로 늘고 2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보건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전세기가 잠시 뒤인 밤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최대 36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비행기로 우한 현지에 도착한 뒤 중국 보건당국의 발열 검사 등을 통과한 무증상 교민들만을 태울 예정입니다. 전세기는 내일 오전 김포공항으로 도착합니다. 정부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에 대한 사재기와 가격 폭리 행위 등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은 물론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에 대해 최초 생산자와 중간 유포자를 모두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기획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오늘 2명 더 확인됐습니다. 국내 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 우한에 다녀왔던 30대 한국 남성이고 다른 한 명은 3번째 환자가 격리되기 전에 함께 밥을 먹었었던 50대 한국 남성입니다. 중국에 가지 않았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2차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확인된 겁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새롭게 밝힌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모두 2명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56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지난 20일 우한에서 귀국해 26일 격리되기 전까지 서울과 일산 일대를 돌아다녔던 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기존 감염자와 접촉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입니다. 이 남성은 지인인 3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결과 오늘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또 다른 확진 환자는 업무차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지난 24일 귀국한 32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평소부터 천식을 앓아 간헐적인 기침이 있었지만 열은 없어 보건소가 관리하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검사 결과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돼 서울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즉각 대응팀이 출동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두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 확인된 환자들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박찬범 기자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습니다. 자, 박찬범 기자, 국내 첫 2차 감염자가 지금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상태가 어떤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자죠. 그러니까 6번째 추가 확진자는 오늘 오후 5시 10분에서 20분쯤 사이에 이곳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추가 확진자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건물 3층에 있는 감염격리병동, 이곳에서는 39병동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 음압실에 격리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 상태가 현재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폐렴 증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상태도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현재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보다 대증적인 치료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또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그 환자는 어디서 치료를 받고 있나요?
네, 5번째 추가 확진자는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30대 남성도 앞서 6번째 추가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환자는 현재 폐렴 증세가 있는지, 발열을 하고 있는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보건당국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SBS 박찬범입니다. 자, 걱정되는 건 바이러스를 옮긴 이 3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서울 강남과 일산 또 한강까지 여러 곳을 다녔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 95명과 접촉했던 걸로 보건당국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김지성 기자가 환자가 다녔던 곳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국내 3번째 환자인 54살 한국 남성은 중국 우한시 거주자로 지난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일산에 있는 모친 집으로 향했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엿새간 경기도 일산에 머물거나 서울을 오가며 병원과 식당,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22일 개인 렌터카를 이용해 낮 1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지인의 진료에 동행했습니다. 이후 한일관과 본죽 등 근처 식당을 이용했고 역삼동에 있는 호텔 유보에서 투숙했습니다. 이날부터 이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는 이튿날인 23일 한강에 산책하러 나갔고 강남구 역삼동과 대치동 일대의 음식점에서 식사했습니다. 24일에는 이틀 전 방문한 성형외과를 다시 방문했고 오후에는 일산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한 뒤 다시 모친 집으로 갔습니다. 25일에는 외출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신고 후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됐습니다. 엿새 동안 이 환자를 접촉한 사람은 현재까지 95명으로 파악됐다고 보건당국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는 15명, 일상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80명이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국내에서 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은 3번째 환자와 지난 22일 함께 밥을 먹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날 이후에 증세가 나타나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그럼 어디를 다녔고 또 누굴 만났는지 당국이 또 급히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남주현 기자입니다.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환자와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으로 3번째 확진자에게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인 지난 22일 저녁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환자와 서울 압구정로에 있는 한일관이라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이 남성을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 남성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 능동감시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남성이 오늘 확진되기 전까지 어디를 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남성을 일상 접촉자로 분류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접촉했는지, 얼마나 가깝게 접근했는지, 접촉 당시 마스크를 썼는지 여부를 역학조사관이 CCTV 등으로 확인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역학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밀접 접촉 여부를 구분해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일상 접촉자에 대해선 능동감시하도록 한 건데 능동감시 대상자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뒤늦게 3번째, 6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뒤 능동감시 중이었던 또 다른 남성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 중에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찰도 더 강화해야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그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환자 2명이 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한 2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사람들 걱정이 많은데 왜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네. 질병관리본부는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어떠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네. 나오는 즉시 중요한 정보를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경 2명의 환자가 확진된다는 문자를 저희들한테 보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단한 보도 자료만 나왔습니다. 오늘 네. 첫 지역사회 감염자인데도 말이에요.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제일 많아요. 네. 아무튼 저희가 취재한 걸 이제 말씀드리면 6번째 환자가 3번째 환자와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난 22일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이 이제 저희 취재팀이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네. 3번째 환자가 22일 밥을 먹은 식당은 압구정로 한일관이고요. 네. 시간은 5시 50분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전파가 확인된 환경이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건데 이 정보는 고맙게도 한일관 음식점 측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일관에서 저녁 5시 50분쯤에 식사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스스로 능동감시를 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열이 나는지, 기침 호흡기 증세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을 가급적 만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겠죠. 그리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하고요. 저희는 현재 종로 보건소, 영등포 보건소 그리고 한일관 음식점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서 내일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 이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추가 전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확인된 정보를 지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 한일관에서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3번째 환자와 6번째 환자가 식사를 할 때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네, 20일 3번째 확진 환자와 밥을 먹었던 두 분이 한 명은 영등포구, 한 명은 종로구에 사시는데 종로구에 사는 분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서울대병원에 이제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고요. 네. 영등포구에 사는 분의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신종 코로나 뉴스를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하는데요. 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분들은 번거롭고 불편하시겠지만 스스로 능동 감시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네. 밀접 접촉의 기준은 이게 지금 감염병마다 좀 다른데 네. 메르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물거나 네.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물거나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보건당국이 밀접 접촉자에게 개별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불편하시더라도 꼭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시고 혹시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은 혹시 자기가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금 빨리 또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박찬범 기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6번째 환자, 5번째 환자 상태 간략하게 전해줬는데 그럼 지금까지 나온 그러니까 4명, 다른 4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환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네, 지금 오늘 첫 번째 환자와 4번째 환자가 위중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폐렴이 있긴 하지만 환자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한일관에서 음식을 드셨던 분들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미 방역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드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감염력이 높지 않습니다. 금방 죽으니까 그때 환자와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이후에 한일관에 지금 혹시 식사를 하시거나 그 이후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환자와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한 분들이 아니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지난 22일 오후 5시 50분.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네,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가 잠시 뒤에 인천공항을 떠날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 4편이 떠날 예정이었는데 전세기 한 대만, 그것도 오늘 오후에 중국이 한 편만 승인을 하면서 우리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은 잠시 뒤에 연결해 보기로 하고 먼저 이 전세기가 늦어진 배경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제 저녁 한국 전세기 한 대만 우선 승인하겠다고 예고한 뒤 오늘 오후 5시쯤에야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틀간 4편 운행 계획을 공식 발표까지 했던 정부로선 다소 당혹스러운 면도 있는데 한 대씩 순차 허용이 중국의 방침으로 보인다고 뒤늦게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의 또 일본의 다수 임시 항공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가 4번째 전세기 승인인 셈인데 현재 20개국 안팎이 전세기를 보내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외국 전세기의 우한 탈출 행렬이
중국 정부가 현재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이 외국 전세기 운항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또 대외적인 어떤 위신이나 그럴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인데 이걸 각국들이 너무 좀 부산을 뜨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외교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국민 200명을 송환하려 했던 영국과 학생들을 데려오려 했던 몽골도 아직 중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일부 국가들도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 내 엇박자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외교부 설명에도 정세균 총리는 확정된 일정처럼 발표했고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1월 30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증상자 이송과 관련한 복지부 장관 발언 등 메시지 전달의 혼선도 빚어졌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그럼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가 잠시 뒤에 출발할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예정보다 출발이 많이 늦어졌는데 전세기는 몇 시에 떠날 예정인가요? 네, 우한으로 떠나는 대한항공 747기는 잠시 뒤 8시 45분쯤 이곳을 떠나 우리 시간 밤 11시쯤 테너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와 낮 12시 두 대를 보내기로 했지만 중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바뀐 겁니다. 탑승을 신청한 교민은 700명가량인데 이번 전세기 탑승자는 절반 수준인 350여 명입니다. 747기엔 좌석이 404개가 있는데 다 태워오려면 교민들이 간격을 두지 않고 나란히 앉아야 합니다. 당초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간격을 두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앉는 식으로 좌석을 배치했지만 비행기가 한 대로 줄면서 공석이 거의 없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쯤 그곳 우한에 도착을 하면 교민들을 다시 태우고 그럼 언제 전세기는 김포공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우한에서 교민을 태우면 이르면 내일 아침 6시 반쯤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민들은 비행기 탑승 전과 김포공항 도착 뒤 두 차례 정밀 검역을 받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 체온이 37.3도 이상 올라가는 교민은 중국 당국이 출국을 막을 수 있는데 아직 유증상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공항에 도착해 검역을 마치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버스로 이동해 14일간 격리됩니다. 이건 증상이 없는 교민의 경우이고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에서 바로 격리시설로 보내집니다. 자, 전세기 편이 줄면서 애초 계획에서 좀 차질을 빚었는데 그럼 내일은 전세기가 추가로 투입되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추가 운항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편이 될지 두 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항공 허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추가 수송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SBS 홍영재입니다. 네, 우한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전세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지 교민과 영상 통화를 했는데 마스크에 고글까지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부탁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우한 총영사관이 교민들에게 보낸 공지입니다. 전세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뒤 우한 내 4개 이동 거점이나 공항 톨게이트로 집결하란 내용입니다. 집결지까지는 각자 이동해야 합니다. 저는 20분 정도 걸어갈 예정입니다. 차를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교민들 상당수가 거의 일주일 만에 외출하는 셈인데 혹시 모를 감염을 막을 준비도 마쳤습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착용을 할 거고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차고 갈 거고 그다음에 눈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고글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종일 마음 졸였던 교민들. 우한 외곽 지역 도로 상황이 어떨지 단체 대화방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왜 변경된 거냐?
그것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질문들이 막 무지하게 쏟아져. 근데 가는 곳마다 막힐 거라고. 통행증이 있냐? 그 통행증이 유효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우여곡절 끝에 전세기에 몸을 싣게 됐지만 격리시설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국내 소식도 듣고 있어서 돌아오는 마음 역시 가볍진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만약에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은 저도 같았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한인분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게 교민들의 입국 직전 메시지입니다. 어린애들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아프면은 지금 우한에서는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비자 문제도 있고 그 직업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은 정말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정부도 아산과 진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또 협조를 당부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 지역과 가깝고 또 가까운 곳에 큰 병원도 없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창근 기자, 주민들이 어제부터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모여 있는 건가요? 네, 이곳에선 아파트 주민과 농민 수백 명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민 300명 정도가 트랙터로 도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고 정부 방침을 설명하려는 김강리 복지부 차관 일행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우한 교민들이 지내게 될 곳이 주거 지역과 너무 가깝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1km 안에 17,000명이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당장 우선 열이 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정부가 직접 입장을 설명하고 또 주민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곳에 가지 않았나요? 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충남 아산과 이곳 진천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산에선 주민들이 진영 장관에게 여러 차례 계란을 던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진영 장관은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이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 우한 지역에서 온 교민들이 예정대로라면 내일 오전쯤에 아마 그곳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럼 지역 주민들은 계속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인가요? 네, 현장 분위기가 나아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우한 교민을 태운 차량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용시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천과 아산 두 곳 모두 상당수 주민들이 밤샘 농성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우한 교민들도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곳 분위기를 봐선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에서 SBS 박찬근입니다. 정부도 감염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우한 교민들이 도착하고 나면 면회와 외출을 통제하고 또 식사는 도시락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의학계 역시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퍼질 위험성은 없다면서 격리시설에 머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격리시설에 머물 우리 교민들은 방역 원칙에 따라 14일간 1인 1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고 식사도 도시락으로 개별 제공하는 만큼 방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교민들이 방 밖으로 나와야 할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격리시설 밖의 외출은 물론 외부인의 면회도 통제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처럼 격리시설 내외부 이동을 통제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위험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증상도 없고 발병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닌 분들을 격리한 상황이거든요. 실제 환자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국 거민들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정부는 수용 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수용 기간 중 격리시설에서 감염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대비해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시설별로 의료진을 배치하고 매일 2차례 발열 검사를 진행하면서 감염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수용자를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성입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은 중국에서 데리고 온 자국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LA에서 96km 떨어진 공군기지 안에 있는 물류창고에 격리 수용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14일 동안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인지 아닌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사흘 동안 머무르게 합니다. 감염자가 아니라면 집으로 돌아가지만 14일 동안 미국 보건당국의 추적 관찰을 받게 됩니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합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호텔이나 정부기관 연수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2, 3일 동안 격리 수용합니다. 그 이후에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국자 대다수는 혹시 모를 전염 우려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2주 동안 격리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호주, 영국, 프랑스는 더 엄격합니다. 격리 기간은 우리나라처럼 모두 14일이고 장소도 통제 가능한 의료시설과 군사기지가 거론됩니다. 특히 호주는 수용 장소를 본토와 1,500km 정도 떨어진 섬으로 정했습니다. 한때 이주민 수용센터로 악명 높았던 크리스마스 섬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시민들 불안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얌체 상술이 극성이지요.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는 생산 확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시중에선 마스크 사기가 어렵습니다. 일부에선 공장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시장에 풀리기 전에 사재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선 마스크 가격을 하루 새 몇 배씩 높여 파는 상온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초까지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체들이 짬짬이로 마스크 값을 올리다 적발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매출액 10%까지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거를 매점 매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관련 부처들이 내일부터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공급 확대를 요청해 시장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선 신종 코로나 불안감을 더 부추기는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사칭한 기사 형태로도 나왔는데 경찰은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 모두 추적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라며 서울 강남구의 특정 호텔과 성형외과, 식당 등 상호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 확진자가 방문한 적 없는 곳들입니다. 현재 가짜뉴스에 언급되고 있는 해당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호텔 직원 3명이 추가 감염됐다는 내용, 역시 거짓입니다. 강남구청이 이 허위 메시지를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을 밝혀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심지어 감염자와 접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악성 광고 문자도 대량 유포됐습니다. 경찰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이런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5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 기사, SBS를 사칭한 가짜뉴스인데 이걸 만든 고등학생 2명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만들어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퍼뜨리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중국 국기가 그려진 피 묻은 마스크를 마트에서 봤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관련 팩트체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부 군부대에서 바이러스 예방책으로 양파를 준비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다른 질문들도 함께 확인해서 전해드립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육군의 한 부대 신종 코로나 대응 지침, 양파를 비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 사무실 곳곳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확인해 봤더니 실제 이렇게 접시 위에 양파를 반으로 잘라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려놓은 양파가 실제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양파가 바이러스균을 죽일 수도 없고 예방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양파를 갖다 놓으면 그게 균을 이길 그런 논문이나 그 검증된 건 없죠. 인체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이 혈관이 깨끗해지거든요. 해당 부대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예방 조치를 하나라도 더 취해보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간호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유명해진 후 머리카락을 매개체로 감염될 수 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 견해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호흡기로 감염되는데 감염자의 침이 머리카락에 묻고 그걸 또 손으로 만진 뒤 입이나 코로 가져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 하나 더 확인합니다. 베트남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다고 한다. 사실이냐라는 제보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은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입국은 막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잠시 뒤 중국 우한으로 전세기가 출발할 텐데요. 여기에는 조원태 한진 회장도 탑승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조 회장이 솔선수범해 타는 거라고 설명하지만 교민 데리고 올 좌석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감염 위험 때문에 승무원 숫자까지 줄였는데 조 회장이 굳이 왜 가는 건지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시로 가는 전세기에는 기장과 승무원 등 대한항공 직원 15명이 탑승합니다. 승무원들은 대한항공 노조 간부를 포함해 지원자들로 구성됐습니다. 막판까지 정부와 탑승 여부를 조율했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결국 함께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이 운항항공사 책임자로서 탑승한다며 승무원들의 자원에 대한 감사 표시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위해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의 탑승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사내이사 재선임이 달린 지주회사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고 어머니 이명희 씨 자택에서 기물 파손 등 물의를 빚어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조 회장이 가족뿐 아니라 KCGI, 반도건설 등 우호 지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감염 위험을 줄이려고 승무원도 최소 수준으로 배치됐고 수송 교민에 비해 전세기 좌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 조 회장이 굳이 탑승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일본은 어제에 이어 오늘 우한에 두 번째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 210명을 추가로 귀국시켰습니다. 어제 귀국한 일본인 가운데에서는 3명의 감염이 확인됐는데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던 사람도 확진 판정을 받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2차 전세기가 우한에서 일본인 210명을 태우고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전세기로 귀국한 일본인은 어제 206명을 더해 416명으로 늘었습니다. 탑승객 가운데 13명이 기내에서 발열과 기침 증상을 호소해 도착 즉시 도쿄의 4개 병원으로 분산 격리됐습니다. 나머지 무증상 귀국자들은 도쿄의 국립의료기관에서 감염 검사를 받고 정부 시설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1차 귀국자 가운데선 3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2명은 별다른 이상 증상 없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바현의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밤 3차 전세기를 우한에 보내 귀국을 희망하는 나머지 일본인 300여 명을 이송할 계획입니다. 残りの希望者全員の確実な帰国に向けて引き続き取り組むとともに 그제 1차 전세기 출발이 한 차례 연기됐을 뿐 일본의 전세기 파견은 비교적 순조롭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중시해 다른 나라에 앞서 우선적으로 전세기 운항을 허가했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중국에서는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38명 더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 격리 문제로 곳곳에서 충돌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정성엽 특파원, 이제는 중국 전역이 감염 지역인 거죠? 중국 내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고요. 이 사망자도 하루 사이에 38명이나 늘어서 모두 170명에 달합니다. 티베트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중국 전역이 감염 지역이 됐고 북중 접경인 지린성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확진 환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곳 베이징은 현재 확진자가 114명입니다. 이 베이징 인근에는요, 17년 전 사스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서 일주일 만에 만들었던 병상 1000개 규모의 샤오탕샨이라는 병원이 방치돼 있었는데요. 이 병원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이징 상황도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 각 지방에서 우한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화면을 좀 보시죠. 지금 이 화면인데요. 이 스촨성의 한 남성이 우한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채 마을로 돌아와서 활동을 했는데 뒤늦게 신종 코로나 판정을 받자 때로 몰려 마을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베이징에서도요, 우한을 다녀온 사람이 동창회에 참석을 했다가 6명이 줄줄이 감염이 되는 등 이런 일들이 중국 곳곳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에선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을 찾아내서 2주 동안 자가 또는 강제 격리하는 조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워낙 모두가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격리와 관련해서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격리시설과 마을이 가깝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고요. 일부 주민들이 연행이 됐습니다. 산둥성에서는요, 자택격리에 반발해서 이 방역 요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중국 당국이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자고 요청하면서 연락사무소가 잠정 폐쇄됐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에 체류하던 우리 측 인원 58명 전원은 오늘 저녁 남쪽으로 모두 철수했습니다. 남북은 다만 서울과 평양 간에 별도의 전화선과 팩스선을 개설해 연락 업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서 10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수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작심한 듯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다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가 끝난 뒤 필요하면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임 전 실장이 송 시장의 당내 공천 경쟁자였던 임동우 민주당 전 최고위원 등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이런 의혹들과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수사가 기획된 거라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인사들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에 대해서 유죄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는 건데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청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원심을 깨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이유는 심리 미진과 법리 오해 두 가지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법리를 더 따져보고 다시 심리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비서실장 등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특정 문학의 인사와 단체를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취지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에 명단을 보내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부분이 위법한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공무원이 상부기관에 협조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자체를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의 형량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특검은 큰 틀에서 직권남용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온 만큼 같은 혐의가 적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안에서 버티려는 주민과 철거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10시간 만에 주민들이 모두 끌려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31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은 KNN 탁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크레인 2대가 건물 철거에 나섰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폐쇄된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건물 안에서 버티려는 주민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10여 명 있는데요. 밖에는 집행요원 100여 명과 경찰 100여 명이 함께 대치 중입니다. 강제 철거가 시작된 지 10시간 만에 주민들이 모두 끌려 나왔습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근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거제 2구역 재개발 사업은 법원 판결과 함께 철거 강제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도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이 됐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시세보다 형편없는 보상액을 받고는 떠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25년 전에 640만 원 준 땅을 자기들은 400만 원에 보상해 준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게 돼서 안 된다. 겨울철 강제 집행의 자제를 권고하는 조례안까지 나왔지만 강제 집행을 둘러싼 갈등은 조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탁지은입니다.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20대가 올해 숙명여대에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다양한 사람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23살 트랜스젠더 A씨. 수술 석 달 뒤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고 지난주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게 제일 크죠. 사실 저희는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잖아요. 우리 이상하지 않고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 섞여서 살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평소 소수자 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트랜스젠더 변호사로서 활약 중인 박한희 변호사가 법학을 전공하는 데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법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직접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공감이 가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숙명여대는 전형 과정에서 A씨가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알고 있었다며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만큼 입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우리 사회가 아직 성소수자 등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논쟁이 되고 이제 시작이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분야에서 다수자일 수는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스스로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SBS 전연남입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커진 건데요. 서울 전체 평균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5달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11.16 대책 이후 1차 목표였던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서울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중위 가격은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가주택과 고가주택 수에 영향을 받는 평균 가격과 달리 중위 가격은 정중앙 가격만 따지기에 시세 흐름을 더 잘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이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9억 원 이상이면 대출과 세제에서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이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세율 상승, 대출 규제 축소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집값 상승률이 최근 몇 년 새 훨씬 더 가팔라졌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중위 가격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오르는 데까지는 8년 반 걸렸는데 다시 2억 원이 오르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금리로 시중의 부동자금뿐만 아니라 지방의 상경투자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몰린 데다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갭 투자까지 기승을 부린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토부는 정부 공인통계인 한국감정원 시세로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국민은행 시세보다 1억 원가량 낮다며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선거철만 되면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홍보에 나서는데요. 벌써 대형 현수막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주민 임모 씨는 지난 17일 아침 잠에서 깨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커다란 천이 유리창 바깥을 대부분 가려버린 겁니다. 한 여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대형 홍보 현수막이었습니다. 설치하면은 그 동의를 구하든지 새벽에 느닷없이 중장비가 들어와서 설치를 했다니. 해당 예비 후보는 건물주와 협의했다며 현수막을 뗄 계획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수막을 단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현수막을 내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오피스텔은 실별로 소유주가 다른데 주인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오피스텔. 야당 예비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건물 유리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건물 안입니다. 완강기가 있는 창문 바깥을 선거 현수막이 완전히 덮어버리면서 비상 상황에도 창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인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완강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저희가 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설치된 선거 현수막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현수막의 규격이나 게시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전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민의 표를 얻겠다고 내건 선거 현수막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요즘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홍채를 이용하는 보안 시스템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복제해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 뼈나 근육의 차이를 이용해 사실상 복제를 차단한 생체 인식법이 개발됐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실리콘을 이용해 손가락 지문을 복제했습니다. 검정 고무 덩어리 같지만 자세히 보면 지문이 선명합니다. 지문이 찍힌 실리콘을 쓰던 휴대전화에 갖다 대니 잠금 화면이 바로 풀립니다. 버튼에 지문을 찍는 방식인 태블릿 PC 역시 잠금이 쉽게 풀립니다. 요즘엔 이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나 쇼핑을 하기도 하는데요. 복제된 이 지문으로도 쇼핑이 가능할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문이나 홍채,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은 보이는 이미지만 분석하기에 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난해 군의관들이 실리콘으로 지문을 복제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다 적발됐는데 이런 복제 위험성을 원천 차단한 생체 인식 기법이 개발됐습니다. 검은 인식 장치 위에 손을 올리자 잠시 뒤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냅니다. 사람마다 뼈와 근육, 혈관의 구조가 다른데 손에 미세한 전기를 흘려 나타난 고유 전기 신호로 구별하는 겁니다. 저희의 기술은 기존의 인증 기술과는 달리 인체 내부의 복잡한 특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을 쥘 때 인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은행 업무나 가정집 출입문 같은 보안 기술에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